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고 있다. 시진핑의 정책 기조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시진핑은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더니 최근엔 마오쩌둥 시대에나 운영했던 공공식당을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체제를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시진핑.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그의 선택은 중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3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시간이죠.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우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시진핑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관련 내용을 이어가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중국을 전부 제대로 알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 대국을 그 한 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찌 보면 전반적인 맥락을 어떻게 보면 아셔야 오늘 드릴 말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그런 사항들이 좀 많고요. 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지금 2023년, 2024년 중국 현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흐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지난 시간에 맥락적인 상황들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교수님의 또 한 줄 요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네요. 시진핑의 세 가지 경제 정책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네. 좀 요약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진핑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첫 번째 부패 척결이 있었는데 네. 이 부패 척결은 실질적으로 중국 국민들이 부패 척결을 원하는 바도 있지만 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숙청해 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여기서 말씀하셨던 게 그 상하이방과 공청단. 예. 예. 어쨌든 그 파벌 싸움에서 시진핑이 줄타기를 잘 하다가 자신만의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이제 3기 시진핑의 3기가 들어가면서 부패 척결을 내세워서 권력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예. 두 번째는 공동 부유 전략을 말씀드렸었죠. 예. 이제 워낙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중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등채모용이라고 해서 예. 우리가 등소평과 그다음에 모택동의 경제 정책을 반반씩 차용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다가 지난 시간에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은 이 등채 모형에 대해서 시작을 다시 연이어서 하면서 네. 중국 경제의 오늘날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성품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네. 어쨌든 요즘에 행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좀 이례적인 행보로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시진핑이라는 그 주석은 혼자 어떻게 보면 그 반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후원하고 지지해줬던 여러 가지 우군들이 많았겠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자신을 올려줬던 우군 중에 하나가 상하이방. 예. 어떻게 보면 국가 원로들이 시진핑 주석을 우리가 차세대 리더로 앉힙시다 이렇게 옹립해 준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상하이방의 여러 가지 원로들이 이 장점인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시진핑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품이 온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 말을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말이 씨가 잘 먹힐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도 시진핑은 발언을 세게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모습들은 좀처럼 목격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상하이방의 어떻게 보면 후세대들도 같이 좀 챙겨주고 본인들이 말하는 것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된다고 생각했던 법도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지난 시간부터 오늘 말씀드릴 시진핑이 굉장히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이런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시진핑이 여러 가지 걸어왔던 경로들 네. 이걸 봤었을 때 당연히 시진핑은 개혁 개방을 계속하면서 덩샤오핑이 걸었던 그 길을 마저 걸어갈 것이다라는 게 어찌 보면 중론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시진핑의 아버님이 있는데 이 시진핑의 아버님도 어떤 분이냐면 시중신이라는 전 부총리세요. 이분도 굉장히 고위 관료셨죠. 이분이 중국의 대표적인 개혁 개방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도 개혁 개방을 주장했던 분이다 보니 아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시진핑이 복무했던 가장 오랫동안 복무했던 곳이 푸젠성하고 저장성의 관리자로 오랫동안 복무했었어요. 그런데 이 푸젠성하고 저장성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데 대만을 바로 마주보는 곳 두 성이 푸젠성하고 저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발달된 도시 어디들 대부분에 있습니까? 상하이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다 대만과 가까운 쪽에 있네요. 그렇죠. 예. 바닷가의 접경 지역이 일성지 도시라고 해서 제일 먼저 발달된 지역들이잖아요. 네. 바로 그 지역들의 대표적인 성 두 군데서 오랫동안 복무했던 사람으로서 기질 자체도 역시 개혁 개방을 해봤던 사람이니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상하이방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다 개혁 개방주의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덩샤오핑의 그 계승자들이 상하이방에 좀 많았거든요. 예. 장쩌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뒷세대이다 보니까 이 후진타오, 장쩌민 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을 계속 이어왔던 게 최근까지의 중국의 모습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시진핑도 우리의 노선과 비슷하잖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리커창 부총리도 그러면 개혁 개방의 선두주자. 그럼요.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연설하고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어쨌든 3기 집권 이후에 시진핑 정책이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달라졌는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등소평하고 그다음에 시진핑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딱 구분해서 이해하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등소평이 네. 뭐라고 했냐면요. 예. 우리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얘기는 국가의 지향점은 좌쪽,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우리가 지향하지만 네. 지금 당장 걸어갈 곳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좀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덩샤오핑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만 그 당시 중국의 어떻게 보면 학자들 그리고 중국의 관료들이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그럼요. 네. 아니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용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실질적으로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면 사고 납니다. 맞아요. 바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그 당시 덩샤오핑이 뭐라고 했냐면 부쟁론이라는 걸 또 들고 나왔어요. 싸우지 말자 이런 거. 논쟁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2년만 해봐. 한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걸 그냥 2년만 해보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네. 그랬는데 딱 2년 지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아무도 그걸 토를 달지 않았어요. 수긍을 한 거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중국은 세계의 이 발전상에 비해서 굉장히 좀 발전이 더디고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국가였으니까. 맞습니다. 자본주의를 택한 이후에 2년 동안 굉장히 급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뭔가 예전과 달리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슬슬 본 거예요. 그러니 덩샤오핑이 말한 게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당 일당 중심의 이런 체제를 뭔가 와야 한 건 아니지만 경제는 돈에 이걸 본 거예요. 그 뒤부터 아무도 논쟁을 안 한 거죠. 예. 그런데 요즘 시진핑의 경제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우측 깜빡이를 켰지만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좌회전을 할 것이다.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측 깜빡이하고 좌회전하면 사고 날 것 같은데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시진핑의 경제 정책은 또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몇 가지 대표적으로 시진핑이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지자체 관료들의 성과 지표가 변화됐어요. 지자체 관료들의 성과 지표. 예. 중국은 하방이라고 해서 중앙 관료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지방의 각 성으로 발령을 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시진핑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을 때 저장성과 푸쟁성에서 나름대로 관료로서 거기서 활동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시진핑이 중앙으로 복귀했었을 때 일정 직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트랙을 타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방 관료들이 지방의 성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성적표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앙으로 다시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리고 예. 진출했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네. 중요한데 자 그런데 과거에는 지방의 성주들에게 네.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로 부여받았던 게 그 지역의 GDP 성장률이에요. GDP 성장률. 쉽게 얘기해서 경제 얼마나 발달시켰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봅니까? 그거 말고도 있긴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 GDP 성장률이었어요. 네. 그랬더니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단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환경 오염을 시켜도 좋으니 경제 발전만 하면 나는 승진하는구나. 나는 인정받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GDP 성장률만 높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크게 보면 비약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뭔가 계약을 체결하고 예. 무리하게 성과를 못 낼지언정 투자만 많이 해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인프라 짓고 뭐 공장 짓고 다리 놓고 해도 GDP 성장률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실수요가 있던 없던 간에 계속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여타 국가들과 달리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중국이 투자가 빈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관료들이 투자를 해서라도 GDP 성장률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환경 오염을 하더라도 빨리 만들어 빨리 팔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시진핑이 자기 3기가 들어서고 나서 평가 지표를 어떻게 바꿨냐면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 민생 개선, 사회 발전, 경제 발전이 아니에요. 사회 발전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보호. 이 세 가지를 평가 요소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민생 개선은 알겠어요. 네. 근데 사회 발전은 경제 발전은 아니에요.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사회 발전이라는 건 예. 범죄율을 낮췄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건강, 보건과 관련돼서 성과 지표를 더 잡았다든가 예.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든지 기타 질병을 크게 박멸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 발전 부분에서는 부정부패 척결한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경제뿐만 아니라 뭐 사회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죠. 성과를 내라 이런 얘기 같고요. 맞습니다. 환경 보호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와 같은 오명을 씻겠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중국 제품들을 평가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닉네임 같이 붙은 게 중국 제품은 값싸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 지구 환경을 오염시켜서 만든 제품들 이런 오명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것이 국가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들의 제품 브랜드도 크게 훼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대외 신인도라든가 역할에 대해서도 크게 위축을 가져온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세계에서 사실 국제사회에서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선진국이 지금까지 환경 오염을 일으켰으니 너희들이 좀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져 왔고 그렇죠. 중국도 경제 대국으로서 그 책임을 느끼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어 왔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너무 선하게 표현하신 거고 예.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중국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빨리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유럽이 완전히 탄소 제로 사회를 거치기 위해서 걸리는 기간하고 네. 미국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치는 기간하고 중국이 탄소 제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거치게 될 앞으로의 기간을 보면 중국이 굉장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지도 몰라요. 많은 개도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네. 제일 먼저 친환경 그 에너지 그리드를 구축한 다음에 네. 야, 봤지? 진짜 친환경은 우리 중국이 했잖아. 그러면서 누구도 지탄하지 못하고 심지어 조금 더 나가서는 존경받는 국가를 만들고 싶은 니즈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에너지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에너지 쪽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고 시진핑이 정책을 펴기 그렇죠. 시작했다라고 하신 부분. 그 부분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시진핑이 지방에 있는 성주라고 표현하는 게 네. 맞나요? 네, 성주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평가 지표가 GDP 성장률 하나에서 이제는 민생 개선, 사회 발전, 환경 보호 이 세 가지가 주된 평가 요소로 이제 바뀐다. 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리고 이 세 가지 평가 요소들 중에는요. 네. 중국의 각 지방의 고위 관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방정맞지 못한 품행을 조금 바로잡기 위한 정풍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오쩌둥 시대 때 했던 운동이거든요. 네. 이걸 되살립니다. 정풍 운동, 예. 다른 바람이라는 뜻이겠죠. 정확한 표현이세요. 네. 2012년 12월 고위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 8조라고 불리우는 네. 파랑의 규정을 선포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위 관료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파랑 규정들을 가만히 보시면 예. 수행원을 돌아다닐 때 최소화해라. 그다음에 화환 같은 거 많이 보내지 마라. 그다음에 공항 영접도 이제 하지 마라. 그다음에 규정된 곳 외에서 숙박이나 차량을 사용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8가지를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의 고위 간부들에게도 금주령과 함께 예. 군 10조를 전달했는데 이 10조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형식주의 타파, 관료주의 타파, 향락주의 타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사회 문화를 이끌어내는데 고위층이 모범을 보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들한테 어떠면 모범을 보이고 좀 책임감을 강화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필요하죠, 나오는 사실은. 부분이에요. 예, 사실 맞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예. 정치 선진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그걸 강하게 요구하고 예. 있어요. 예. 그렇군요. 정풍 운동.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은 지방의 지자체를 평가하거나 관료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실제 시진핑이 걸어가고 있는 경제 정책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건 기업 관련한 정책들입니다. 기업 관련한 정책. 네. 네.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2부에서 나머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야 되겠네요. 시진핑은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를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영 기업들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영 기업들이 지금 다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부동산 업체는 뭐 헝다라든가 뭐 완다, 뭐 그런 비구이 것들은 위한, 예. 다 민영 기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국영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일부는 전환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민영 기업은 경영 활동을 자꾸 누르고 국영 기업이 경영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 기업보다는 국영 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꾸려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 부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공동 부유하려면 서민들에게 또는 영세민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 활동을 자꾸 민간 기업이 한다라고 한다면 네. 민간 기업이 벌어간 돈을 어떻게 그 영세민과 서민들에게 돌려줄 수가 있죠? 뺏어서 주는 게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국영으로 하면은 어쨌든 국가가 직접 관리해서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영 기업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돼야지만 공동 부유를 하기가 수월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국가가 계속해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미래를 버티기 위해서는 국가도 돈주머니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국영기업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국가의 돈주머니를 위해서도. 예, 지금 사실 중국에서 국가가 더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국가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돼버린 가장 큰 이유 중에 네. 하나는 중국은 원래 고도 성장을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중국 국민들도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수출입이 잘 안 되고 외부로부터 경제 제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고성장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성장 기조로 바뀌어진다면 그만큼 취약계층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그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결국 국가가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외부에서 돈을 벌어서 그 다음 먹거리를 직접 그 돈으로 개발하는 그 돈줄도 차단될 가능성이 많아지니 네. 다음 산업, 다음 먹거리를 개발하는 돈줄도 국가가 또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필요한 여러 자금들, 그걸 직접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이 더욱더 중요해야 된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국가의 돈주머니가 필요한 이유 중에 어쨌든 중국이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면서 다음 산업이 무엇인지 그곳에 투자하는 것은 뭐 전반적으로 이해가 금방 되거든요. 네. 근데 취약계층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취약계층이 지원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중국이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뭐 이 부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시진핑이 공동 부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분배 정책을 세 가지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네. 1차 분배 정책은 시장의 효율성을 통해서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시장의 효율성.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뭔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스타트업이 또 나름대로 견실한 중소기업이 돼 가면서 그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네. 상여를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돈을 더 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분배를 이루겠다라는 게 1차 분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자유시장 경제에서도 늘 하는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2차 분배는 뭐냐 하면 예. 정부의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공적 부조를 통해서 정부가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그런 거예요. 이 부분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시장 맞습니다. 경제의 나라들이. 특히 북유럽 국가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그렇죠. 비중이 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세 번째 분배예요. 세 번째 분배. 이 세 번째 분배는 네. 시진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도덕의 힘으로 이루어진 분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덕의 힘으로 이루어진 분배. 이건 진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해서 예. 어떤 거대한 부호가 또는 큰 돈을 번 기업이 네. 그 기부하는 거. 우리가 좋은 일에 이렇게 돈 써주세요 하고 기부하는 그 자금으로 분배를 하겠다는 게 세 번째 분배예요. 이거는 진짜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민영 기업들은 니들이 기부해 해도 일정 부분까지만 한계가 만약에 요거 이상해 그러면 딱 요거까지만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여타 국가와 큰 차별이 생기는 건데요. 그러네요. 통상적으로 세 번째 분배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 기업이나 또는 그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생각한 마음껏 그냥 기부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진핑은 이거를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뭐 기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떤 데 유인책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의무화하거나 좀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 뭐를 만들었냐 하면요. 시진핑이 민영 기업과 네. 그 외자 기업을 불문하고 당원이 3명 이상이면 그 회사 내부에 당 지부를 설립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버렸어요. 당 지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와 저와 PD님과 여러 사람들이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예. 민간 회사예요. 네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승은 아나운서와 PD님과 우리 작가님 세 분이 예. 중국의 당의 당원인 거예요. 예. 저희가 공산당이니까. 네. 당원인 거예요. 네. 그러면 당원이 3명 이상 있네? 그러면 이 회사 안에 당의 지부가 하나 부설로 있는 거죠. 공산당 MBC 지부 이렇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그 지부가 어쨌든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민간 기업에 당원이 3명 이상 있어서 지부를 만들었다고 해도 예. 그 당의 지부가 민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는 좀 궁금하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리고 네. 중국 내부에 네. 대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이 당 지부를 만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네. 어떤 표현들이 많았냐면요. 이제 중국에는 민간 기업은 사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 그 당 지부가 바로 그 기업이 뭘 해야 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시 아닌 지시를 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럼요. 중국은 모든 의사결정을 당에서 합니다. 예. 정치, 외고, 경제 모두 다요. 네. 그런데 그 당에 지부가 있다는 건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의 지부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된다? 네. 우리 회사가 연말에 당기 순이익을 올해는 얼마 거뒀는데 이거 좋은 일에 몇 퍼센트 써야 되지 않겠소?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 이게 성대모사. 예, 성대모사 나름 해본 거예요. 갑자기 북한 성대모사를 했네. 중국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웃겼어 지금 방금. 예, 저기 조선족이라고 해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네. 그러면 아니 회사에서 당기 순이익 얼마 생겨서 그 사회공헌 활동으로 얼마 기부할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네. 또는 이사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걸 당 지부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근데 그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럼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분배 정책이라는 게 이게 자발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얼마 내나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 버리는 구조가 돼버렸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어쨌든 국영기업 중심으로 변경이 됐고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돈주머니를 이제 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네.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예. 그리고 민간 기업들은 당 지소를 부서를 거기다 놓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관여하고 있는데 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도 마오쩌둥 시대에 있었던 정책을 그대로 차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1954년도에 공사 합병 잠행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민간 기업의 지분을 국영 기업이 구매하도록 해가지고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일부 행사하지 못하도록 모두 국영기업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 법안이 만들어진 10년 뒤인 1966년에 네. 공사합영 기업이라는 걸로 바뀌어버려서 모두 국영기업으로 전환돼 버렸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다요. 예, 마오쩌둥 시대에는요. 66년에. 예.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합영 기업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은 지금 어쨌든 덩샤오핑 이후에 네.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이제 표방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러면 민영 기업으로 다시 국영 기업들이 이렇게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민영 기업들이 새로 생겨서 커온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국영 기업은 어쨌든 남아 있긴 했고. 그렇죠. 근데 대신에 비율이 점점 줄다가 예. 다시 그 비율을 높이겠다고 지금 민영과 국영이 합영된 네. 예, 그런 기업들을 늘리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의 영향력이 큰 렌퉁이라는 회사와 네. 그다음에 텐센트, 어떻게 보면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회사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공사 합영 기업을 독려하면서 렌퉁이 지분의 48%, 네. 텐센트가 지분의 42%, 그리고 그 직원들 공동 부유해야 되니까요. 네. 직원의 그 보유 지분을 10%로 해서 이렇게 통합을 해버리는 사태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회사가 장등이라는
이동통신 회사가 이런 또 국영 회사들하고 또 네. 통합하는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반강제적인 조치를 지금 계속 하나하나 다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전혀 의지가 없는데 의사와 의지가 없는데도 그냥 통합 합병을 하라. 그렇죠. 국가가 그런 것들을 반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지분 비율 같은 것도 국가가 그냥 정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대놓고 그 증거는 없지만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되는 여지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죠. 네. 직원들 10% 아까 말씀하신 네. 직원들 10% 부분은 국가가 지정한 걸 그것도 그럴 겁니다. 특히 직원들은 오히려 찬성하도록 예. 이 정책에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민영 기업들의 국영 기업화, 기업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개개인에 대한 정책들도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특히 요즘 또 주목되는 게 하나하나 전부 다 봤었을 때 예. 시진핑이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데요. 마오쩌둥 시대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 경제 활동에 중요한 매개체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 뭐라고 부르냐면 풀네임은 공급 수매 합작사라고 부릅니다. 공급 수매 합작사. 예. 예. 쉽게 얘기해서 이게 우리나라랑 이게 똑같은 기능이라고 하긴 조금 다른 기능이 섞여 있지만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판장 생각하셔도 돼요. 예. 이 공급 수매 합작사는 말 그대로 농민들이 재배한 것들을 네네. 우리 다 걷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어떻게 농민들에게 분배도 하고 그다음에 도심지에 그 재배된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네. 대신 해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공판장 개념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줄여서 이걸 공소사라고 불러요. 공소사. 네. 이거는 뭐 공급과 소비 요거 뜻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소사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공소사를 중심으로 해서 농촌 경제를 육성하고 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선봉 역할을 하라. 이게 바로 시진핑의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이 공소사가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빠르게 유통망을 구축해서 농민들이 생활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도심지에 전달하고 농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데서부터 조달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오쩌둥 시대에는 이 공소사가 역할을 했다가 네. 덩샤오핑 시대에는 이 공소사를 싹 없앴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부정부패 때문이에요. 이 공소사에서 농민들이 고기를 살려면 표라는 게 있거나 뭐 이런 표를 가지고 가야 저한테 고기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런 표를 들고 가서 고기를 살려고 해도 네. 고기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꽌신이 뭐니 해서 공소사에 온 물건을 나름대로 뒤로 빼돌리고 아는 사람에게 먼저 주고 하다 보니까 예. 실제 농민들이 정작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거길 딱 가봤더니 그 물건 없다고 자꾸 그러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고기는 6표라는 거를 통해서 공급받도록 하고 네. 그래서 그 표를 일단 다 나눠줘서 그 표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맞습니다. 똑같이 표를 하나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져가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네, 꽌시나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정작 6표는 받았는데 내가 6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기를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정부패 때문에. 맞습니다. 곡식은 양표를 가져가서 보여주면 내가 먹을 거, 가족이 먹을 걸 받아갈 수 있는데 네. 양표를 보여줘도 곡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소사가 큰 사회의 부조리다 해서 네. 공소사를 다 없애놨는데 이걸 다시 시진핑이 되살려 놓은 거죠. 아 근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기업 네. 속에는 분명히 공소사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 기억에 남아있죠. 굉장히 많이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을 텐데 그럼 시진핑이 지금 공소사를 다시 늘리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이런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이 커피 원두를 생산을 했는데 네. 누군가가 중간 유통상인이 나한테 그거를 원두 한 알갱이당 5원에 사갔는데 그 사람은 그걸 도시에 가서 5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10배 가까이 이득은 저 사람이 다 얻고 그 경제에 밝고 이치에 밝은 쟤네들이 다 얻고 네네. 나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에게 떨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옛날과 같이 국가에서 내 것들을 적정 가격에 사서 국가가 알아서 도시에
팔아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자꾸 많아지는 거죠.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대두됐던 얘기가 공정거래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에서 노동력을 착취한 다음에 예를 들면 커피라든지 네. 뭐 그런 산업에서 부유한 나라의 그 거대 기업들이 이득은 본인들이 챙기고 인건비는 최대한 싸게 거의 뭐 주지 않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공정거래 같은 네. 것들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는데 예. 이런 부작용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특히 뭔가 경제적 이치에 밝은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이라도 아니면 더 품질이 떨어지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농산물이라도 도시에 가가지고 뭐 포장을 잘한다든지 이미지를 잘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내용 의미 부여를 막 해가지고 더 비싸게 더 많이 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선 허탈한 거죠. 그리고 농민들 입장에선 이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누구 업자가 찾아와서 당신 나에게 이거 파쇼라고 했는데 그걸 교섭을 해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끌 수가 없어요. 농산물은 조금만 시간이 흘러버리면 신선도가 확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 규모감 있게 유통하면서 전국에 배급하고 보급할 수 있는 유통망 가진 저 사람이 부르는 가격에 무조건 끌려가는 느낌만 드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꾸 뭐랄까요 양극화만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정부가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공소사로 인한 부작용들이 기억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더 큰 부작용들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시진핑 정책이 오히려 환영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시진핑이 이러한 정책을 분명 부작용을 자기 어렸을 때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시 입안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하면 네. 중국은 아무리 소액 결제라 하더라도 무조건 모바일 결제거든요. 우리가 부정부패를 하려면 네. 돈을 현금으로 받고 세금 신고를 안 한다든지 뭔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전 세계에서 현금 사용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돼버렸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CCTV 제일 많은 것도 중국이라고 네. 중국이고, 하고 네. 그래서 모바일 결제 이런 거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국이라고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공소사 같은 걸 다시 만들어도 뭔가 뒷돈을 받는다든가 뭔가 암시장이 형성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반드시 모바일 결제로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 이제 부정부패를 관리하기가 쉬워졌다라는 자신감도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러면 시진핑 정부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시진핑 정부가 부정부패를 감시해 줄 거야. 그런 예. 기록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예, 그런데 이 공소사 때문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네. 똑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심지에 여기저기 새로 짓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공공식당입니다. 공공식당. 네. 예. 말 그대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의 사치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음식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워낙 화려하고 산의 진미에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도 만들어서 먹잖아요. 맞습니다. 동물에게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극에 달하다 보니 이게 또 사회적 위화감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공소사에서 판 물건을 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수매해서 전부 가져간 물건을 도심지에 다시 국가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공소사에 납품했던 농민들에게 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도심지 어디다가 팔기 제일 좋은 식당을 하나 국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공식당. 맞습니다. 이 공공식당도 마오쩌둥 시대의 대표적인 유산이거든요. 네. 그때 같이 일하고 같이 먹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상징과 같은 곳인데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만들어 넣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2022년 10차 당대회 이후 국가가 전략적으로 이성지급 도시에 대규모 시범 아파트 단지들을 짓고 있는데 네. 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갈 대표적인 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공시설물이 유치원, 타가소, 약국, 경로당, 세탁소, 편의점 거기에다가 꼭 반드시 넣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공공식당입니다. 그렇군요. 공소사와 공공식당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뼉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 국민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사회주의 정책이니까요.
그래서 공평, 분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실제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분배된 게 불공정했기 때문에 분배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한 거예요. 아, 불공정 때문에. 예, 지난 시간에 이건 말씀드렸던 그건데 네네. 바로 지금 분배가 이루어진 가장 큰 원리는 홍얼다이, 관얼다이. 네. 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지만 한 번 그렇죠. 더 설명드리면 네. 다이는 자녀라는 뜻이고 네. 얼은 이얼산스 할 때 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누구의 두 번째냐면 관얼. 그러니까 관료의 2대. 2대. 그러니까 관료의 자제들, 그렇죠. 홍얼다이, 혁명 원로들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그 혈연 또는 지연 또는 학연 이런 것들로 뭔가 그 다 이권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공정한 분배냐 이런 민감도가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재밌게 들어봤는데 어쨌든 과거로 회귀한 듯한 이 맞아요. 시진핑 정책. 그러면 오늘 정리를 좀 그것의 파장은 어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요걸 마무리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지금 제가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고 중국이 앞으로 경제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 같으시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몰려 있는 중국 증시에 투자하시겠어요? 아, 못하죠. 왜냐하면은 국가가 주도를 할 거고 네.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 예측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 당 지소가 있고 회사 당기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반강제적으로 공익에 써라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뭔가 회사가 규모감 있게 커지면 공공기관과 합병해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전 세계 투자 자본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증시가 한동안 큰 힘을 못 받는 이유는 중국이 아직 뭐라 할까요? 그 여러 가지 지금 증시 부양책을 하고 있고 또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놨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1년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맥락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저 나라에 투자하기 겁난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네. 지금 전투에서 지는 모습들이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장기 전략 중심으로 어쨌든 네. 자기의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중국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은요. 홈페이지 게시판 역시나 박정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덕분에 재미있게 같이 중국 얘기 해봤네요. 예.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